1919년 8월 15일 광복절, 23살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가야,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상의할 일도 좀 있고 선물도 줄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내주거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부모 같은 사이라서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던 A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사고 소식을 토대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3살의 여성 A씨는 어떤 사유인지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채워줬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시부모, 예비 시부모 하면은 좀 불편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힘들어지는 그런 사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A씨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랑 진짜 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뭐 옷도 사주고 반찬이나 뭐 포도즙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서 잘 보내줬다고 하고요. 제사 때 찾아가기도 하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요. 해돋이 보러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시부모가 너무 좋아서 이게 A씨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예비 시아버지 55살 김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A야, 광복절날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거라. A씨는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이 늦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광복절날 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예비 시아버지가 좀 이상한 당부를 해요.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인의 아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개인적인 일이니까 너한테 상의할 게 있으니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지 말고 시간 좀 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좀 이상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A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워낙에 이 예비 시부모랑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이상하다는 느낌이나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 나섭니다. 예비 시아버지 김씨는 이렇게 A씨를 따로 불러내서 차에 태워가지고 시외로 나갑니다. 이 시아버지가 경기 남부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기 경기 북부 포천까지 아주 먼 거리를 예비 며느리를 태우고 가요. 가는 길에 이제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A씨가 묻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씨가 내가 너를 방치해두고 해준 것도 없어가지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하더랍니다. 뭐 상의할 일이 있으면 동네 카페에서 사실 조용히 만나도 되고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냥 하다못해 차에서 줘도 되는데 뭐 한다고 이 멀리 포천까지 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갔을까요? 더 이상한 건 가는 길에도 웬일인지 김씨는 휴대폰도 꺼놨었다 그러고 며느리의 SNS로 아들 위치까지 수시로 확인을 했다고 해요. 뭐 혹여나 찾아올까 연락이 올까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점점 더 이상하죠? 이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 포천에 있는 한 무인 펜션이었습니다. A씨도 이쯤 되면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무리 서로 가깝게 지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더라도 예비 시아버지랑 사실 단둘이 이런 외딴 펜션에 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 김씨가 별안간 예비 며느리 A씨의 두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선물을 줄 게 있으니까 기다려 하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도 좋아할 거야.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 A씨는 갑자기 팔에 따끔한 느낌을 느낍니다. 욱신하고 뭔가 들어오는 느낌 들었대요. 깜짝 놀라서 얼른 수건을 헤치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자기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본 A씨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이게 사실 뭐 독극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머리는 아파오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놀란 A씨가 이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김씨가 못 나가게 붙잡아요. 그때 막 욕설도 하고 눈빛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징그럽죠? 겨우겨우 A씨는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왔고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8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김씨는 타고 왔던 렌터카를 가지고 재빠르게 튑니다. 얼마나 급하게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지 사용했던 주사기도 놓고 헐레벌떡 떠났어요. 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A씨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다 하면서 주사 맞은 바늘 자국을 보여줍니다. 사실 경찰은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경찰서로 신고가 와가지고 가봤더니만 뭐 주사 자국이 있고 한데 웬 정신없어 보이는 여자가 우리 예비 시아버지가 그랬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싶었겠죠. 펜션 내부를 샅샅이 수색해보는데 화장실에서 안경통에 담겨있는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정말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차 타고 헐레벌떡 급히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경찰은 급히 A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는데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자신 아들의 여자친구, 즉 예비 며느리 A 씨한테 몰래 주사로 놨던 건 마약, 필로폰이었던 거예요. 아까 김 씨가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너도 좋아할 거다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마약을 하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막 하고 좀 변하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뭐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이 정신 나간 나이가 50대 중반이나 먹은 아저씨가 며느리를 중독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사건 이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이 A씨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하도 너한테 가보라고 해서 너 괜찮은 거지? 뭔 일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A씨가 연락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냥 연락을 다 씹었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김 씨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김 씨는 버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뭐 평판도 좋고 인정받는 그런 팀장이었대요.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봉사활동도 다녔다고 합니다. 가증스럽죠? 그런데 A씨가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막상 그들에 대해서 막 속속들이 잘 아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더라도 집 앞까지만 가고 그 집 안까지는 안 들어갔대요. 그 시부모가 집이 누추하다 어쩌다 하면서 밖에서만 만났었나 봐요. 이것도 좀 수상한데 더 이상한 거는 본인이 마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몰래 주사를 놓는다? 이게 흔한 범죄 형태가 아니래요. 아무래도 발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A씨랑 가깝게 지내면서 이게 그루밍 범죄의 한 일종인 것 같은데 상대의 신뢰를 사고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한 전문가는 A씨가 이제 용감하게 잘 빠져나와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 범죄가 김 씨의 의도대로 성공을 했다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추악하고 역겨운 범죄를 저지른 김 씨. 역시나 알고 보니까 12년 전에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마약 사범이었어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아까 김 씨가 이제 도망갈 때 렌터카를 끌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렌터카는 가평 야산 인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망친 거예요. 당연히 휴대폰도 꺼놓고 대포폰까지 사용합니다. 이게 초짜의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경찰은 가장 먼저 가족들부터 조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조력자가 아닌지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대요. 사실 남편이 약을 하는데 아내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일단 아들은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지 모르고 있었고 아내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제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죠. 경찰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요. 근데 김 씨 휴대폰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한 남성이랑 지속적으로 통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경찰이 이제 그 통화 상대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급습합니다. 이 남성은 계속 모른다고 계속 잡아떼다가 아무튼 뭐 김 씨를 잡을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고 나중에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가족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이 조력자로 의심됐던 남자까지 경찰의 편에 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을 시켜서 범인 김 씨랑 약속을 잡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쫙 체포를 할 작정이었어요. 이 남성이 김 씨랑 통화를 하면서 약속 장소, 시간 이런 거 막 얘기하는 동안에 사실은 경찰이랑 같이 차에 타가지고 이동 중이었는데 근데 이 시기가 배신을 때립니다. 형사가 같이 이동하는 길에 차 안에서 뭔가 깜빡깜빡거리길래 이렇게 봤더니 전화를 안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이 남성이랑 경찰이 나눈 대화를 수화기 너머 건너편에서 김 씨가 다 듣고 있었겠죠. 결국 김 씨 체포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범인 김 씨가 조력자 남성한테 문자를 보내옵니다. 자수하겠다라고. 형사는 조력자 남성을 통해서 김 씨한테 자신의 번호를 전달했고 실제로 형사한테 김 씨가 자수하러 가겠다라면서 전화가 와요. 근데 자수를 할 거면 그냥 빨리 와서 하면 되지. 자수하겠다는 연락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못 믿었죠. 아니나 다를까 자수하기로 한 날에 현장에서 기다렸지만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열흘째 되던 날 밤
김 씨가 또 형사한테 문자를 보내옵니다. 제가 분명히 자수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30분 뒤에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에 팀장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지금 이게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건지 뭔 속셈인지 뭐 의정부로 가겠다, 포천으로 가겠다, 장소, 시간 이런 걸 계속 바꿔요. 담당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뭐 이 범죄자를 진짜로 믿은 건 아니겠죠. 자, 약속했던 8월 27일 당연히 또 안 나타납니다. 형사들도 이쯤 되면은 이제 약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원점부터 다시 철저한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CCTV부터 샅샅이 살피기 시작해요. 이때 김 씨 아내 차량도 사실은 추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힙니다. 설마, 네, 설마 했던 일이 맞았습니다. 운전자는 김 씨의 아내, 그러니까 피해자 A의 예비 시어머니겠죠. 그리고 그 옆에 탄 인간은 범인 김 씨. 그러니까 사실은 김 씨의 아내도 조력자였던 거예요. 이쯤 되니까 범행 이후에 피해자 A씨한테 김 씨의 아내가 연락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뭐 아버지가 너한테 가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락했던 것도. 그리고 경찰한테 막 깜짝 놀라는 척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죠, 이 가증을 떨었던 것도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경찰도 범죄자와 그 주변인을 어차피 뭐 100%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량 추적을 하면서 조사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는 루트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인근 관할 경찰서랑 공조해서 검거 작전을 펼칩니다. 중간에 김 씨의 아내와 김 씨가 탄 차량을 다른 관할 경찰이 세워요.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막 미친 듯이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파출소에 잡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막 차량 7, 8대를 제치면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은 용인에서 결국 붙잡힙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한테 인계가 돼요. 12일간의 도주국이 이렇게 막을 내린 거예요. 지금 괘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일단 당연히 김 씨, 마약 강제 투약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폭행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해요. 예비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랬다. 약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속내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둘이서 술 한 잔을 사실은 해도 되는 거고 조용한 데서 차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무슨 예비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약을 강제 투여하는 정신 나간 시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폭행 계획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 초기에 좀 애를 먹습니다. 형사가 집요하게 추궁을 하기도 하고 압수 물품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펜션에서 발견했던 주사기 있죠. 그 안에 필로폰 말고 다른 약물 성분이 없었는지 이걸 의뢰했더니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돼요.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래요. 관계 시에 이제 좀 오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약하는 약물인데 김 씨가 이번에도 그거 그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와이프랑 관계할 때만 쓴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시전하면서 이제 끝까지 발악하면서 이제 성폭행 계획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강간 상해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아서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4년 전 일이니까 사실 뭐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시 슬며시 우리 사회로 흘러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자, 그 다음은 김 씨의 아내. 이 사람도 괘씸하죠.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뭔가 달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친족 상도례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는 처벌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차량을 수색하다가 주사기 160개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약을 같이 한 거예요. 아내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약을 하면 증거를 바로바로 없애는데 김 씨는 뭐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사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내도 마약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래 놓고서는 형사분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 조력자. 아주 눈물 나는 의리를 보여줬던 이 조력자는 김 씨 검거 후에 또 의리 있게 면회를 왔다가 그 길로 자연스럽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이제 체포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합니다. A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무서워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면 되니까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만 계속 정신을 더 차리려고 애쓰는 이 상황이, 사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속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한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 남자의 친구, 그리고 그 남편 친구의 아내, 이렇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는 거죠. 이들 중에 아내들이 사라져요. 같이 없어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화라니 정말 너무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토대로 심장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에 실제로 있었던 웬만한 영화 저리 가라 싶은 사건, 사고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5년 6월 8일,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60대 부부고 지금 함께 살고 있진 않아요. 이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 때문에 남편이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서로 통화만 하고 주말에만 얼굴을 보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연락이 안 되면 확인해 볼 길이 없죠. 남편은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 여자가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정말로 연락이 두절되니까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아침 7시 자신의 친구한테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 잘 있나 확인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아내가 사는 곳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가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 친구 아내의 집에 도착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불러봅니다. 재수씨 안에 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친구가 워낙 걱정을 하고 다급하게 부탁을 하니까 막 주변에 다 들릴 만큼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크게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반응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가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 대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친구한테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속이 탑니다. 몇 시간 후 오전 10시쯤 건물 1층에 있는 중국집 사장님한테 다시 부탁을 해요.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 와이프하고 연락이 제가 안 되거든요. 올라가서 확인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중국집 안쪽이랑 2층 가정집이 통로가 있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었대요. 중국집 사장이 이 통로로 올라가 봅니다. 마침 통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기 계세요? 남편분이 걱정하셔가지고 확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계세요? 중국집 사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이 캄캄해요.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불을 켜보려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집니다. 두꺼비집 전원이 차단돼 있었어요. 조심조심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바닥이 피로 흥건합니다. 옷가지와 이불 더미가 보이고 그것들이 덮고 있는 건 남편이 애타게 찾던 아내였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이렇게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온몸에 25군데 흉기에 찔린 자창이 발견됐고 상처는 머리에 집중돼 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끔찍하게 목숨을 빼앗긴 겁니다. 집안에서는 족적이 발견됐는데 밑창에 별무늬가 있었고 사이즈는 235에서 40 정도 됐어요. 시신의 얼굴이 옷가지나 이불 같은 걸로 덮여 있었다. 이거는 보통 면식범의 특징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는 사람을 해친 후에 죄책감에 좀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해서 뭔가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몸싸움이 있었던 듯 방어흔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창문이나 현관문 강제 개방 흔적도 없었고 외출복 차림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A씨가 보통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새벽 1시 반에서 2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으로만 추론을 해보면 퇴근 직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누군가와 집에 같이 들어와서 그 후에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용의자가 가까운 사람들로 추려지죠. A씨를 해친 범인은 누굴까요?
우선은 수법도 잔인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됐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범인이 자기가 죽여놓고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피해자를 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피해자가 발견되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남편의 알리바이가 정말로 확실했어요. 사건 당일에 꽤 먼 타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집 사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일 뿐, A씨를 해칠 동기도 전혀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A씨의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경찰의 눈에 포착돼요. 아까 남편이 우리 아내 잘 있나 확인 좀 해달라고 가장 먼저 연락했던 그 30년 지기 친한 친구 있었죠? 이 친구를 B씨라고 하겠습니다. B씨가 돌아가신 A씨의 영정을 부둥켜 안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아니, 그럼 친한 친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니까 같이 슬퍼해주는 건 알겠는데 자기 아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이 B씨는 장지까지 따라가서 장례를 도맡아 진행해주면서 친구한테 큰 위로가 돼줬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남자들끼리의 진한 우정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하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설마 이런 험한 짓을 저질렀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사 초반에 특별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점이 포착이 돼요. A씨랑 B씨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A씨는 남편의 친구인 B씨에게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기록만 있고 갚은 기록이 보이질 않았어요. 금전 관계로 얽혀있는 두 사람. 경찰은 B씨를 소환합니다. 앞에 딱 불러서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인 친구 아내 A씨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고 B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친구 아내 말고 너의 아내, B씨 본인의 아내요. 이 B씨의 아내는 3년째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는 제 아내요? 그 여자는 노름에 미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직접 가출 신고도 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B씨의 아내는 현금과 신분증에 들어있는 지갑도 집에 두고 나갔고 별다른 생활 반응도 없었어요. 또 탐문 수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B씨의 아내는 평소에 남편은 몰라도 자식과 손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내팽개치고 가출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주변에서 증언을 했어요. 경찰은 이거 그냥 본인이 제 발로 나간 단순 가출은 아니겠다 하는 감이 옵니다. 심지어 실종된 아내 앞으로 B씨는 매월 20만 원씩 생명보험금을 3년째 내고 있었어요. B씨 아내의 보험 보장 내용을 보니까 가출 신고 후에 5년이 지나면 실종으로 인정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경찰은 이 B씨가 불교 신자라는 걸 알고 이 점을 파고들면서 압박과 회유를 시도합니다. 이생의 업을 좀 털고 가야 하지 않겠나. 당신의 죄가 자식과 손주 대대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막 이런 말들로 B씨를 설득합니다. 한편 경찰이 이렇게 B씨를 데려다 놓고 조사를 펼치는 동안 국과수는 사망한 A씨의 손톱 밑에서 B씨의 혈흔도 발견합니다. 자, 이제 빼박이에요. 그리고 경찰들도 마침내 B씨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당신 아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경찰에게 B씨는 사실 제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경찰이 처음에는 보험금 타려고 두 부부가 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B씨의 말에 경찰은 말을 잃습니다. 머리는 안방에, 몸통은 거실에 있어요. B씨의 자백 내용을 계속 들어볼까요? B씨는 30년 경력의 목수였어요. 목공소에서 아내랑 크게 싸움을 하게 됐는데 당신 도박 좀 그만하라고 B씨가 나무라니까 아내가 당신이 무능력하니까 내가 노름에 빠진 거지? 라고 했대요. 이 말에 격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B씨는 마룻바닥 구들장을 깨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목수니까 심지어 경력이 30년인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겠어요? 자기 비밀을 숨겨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비닐로 막 몇 겹을 싸고 콘크리트를 미친 듯이 꼼꼼하게 발랐다고 합니다. 보통 시신이 썩으면 어떻게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냄새 하나가 안 나더랍니다. 재능을 이런 데다 쓰네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집을 보수하고 B씨는 아내의 머리가 묻힌 곳 위에 침대를 두고 거기서 잠을 자며 이 집에서 그대로 지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원래는 바닥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좀 찜찜했는지 침대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렇게 B씨 아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원래 B씨 아내에 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A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면 설마 A씨를 죽인 범인도 B씨인 걸까요? 맞았습니다. B씨는 친구 아내의 살해 혐의까지 인정했어요. 어쩐지 아무리 친구라지만 B씨는 A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친구의 아내 즉 A씨와 야심한 시각에 전화를 여러 번 주고받은 적도 많은 걸로 밝혀졌어요. 두 사람은 금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무려 5년 동안 내연관계였습니다. 친구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예요. A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내연관계인 친구한테 우리 와이프 연락 안 되니까 확인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겠죠. B씨는 A씨에게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공식적으로는 5천만 원이지만 가끔 용돈식으로 준 돈까지 다 합치면은 그 금액이 1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다가 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B씨가 A씨한테 내가 전에 돈 조금씩 준 거 그거 좀 상환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A씨가 당신은 이 돈 없어도 살지 않냐고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때리기까지 해요. 그러자 A씨가 당신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대했냐? 마누라가 고생만 했겠다. 이렇게 B씨의 아내 얘기를 해요. 이 얘기에 B씨가 또 격분해서 A씨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격분 잘하죠. 근데 사실 이게 B씨의 자백 내용이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정황 증거상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B씨가 이전에도 A씨를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A씨 집 앞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근데 A씨가 깨어나서 119에 신고하면서 이 범행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B씨는 자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화재로 망가진 A씨의 집을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새로 깔아주면서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은 지가 질러놓고. 이 B씨가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난 뻔뻔한 사람 같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보내놓고 자식들 앞에서 연기했을 거잖아요. 또 친구 아내를 죽여놓고도 친구한테 연기하고 내연관계였던 친구의 아내한테도 자기가 불내놓고 아닌 척 막 챙겨주는 척하고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B씨의 원래 발 사이즈는 265였어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240짜리 등산화를 막 꾸겨 신고 범행을 하러 간 거예요. 이게 계획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유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요. 소름 끼치는 게 내가 우리 마당에 꽃 심어놨는데 그거 관리해줄 사람이 없네. 그게 걱정된다고 요딴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 집에는 보통 마당도 다 있고 하니까 누군가를 자기 마당에 묻어놓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이게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B씨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엔 무기징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15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출소해서 나와서 살고 있겠죠. 자기 아내와 친구의 아내까지 죽인 괴물이 지금 우리 곁에 걸어다니면서 이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야심한 늦은 새벽, 한 중년의 남성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한편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얼마 후 그녀는 꽤 괜찮아 보이는 알바 자리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중년의 택시기사와 알바를 구하는 젊은 여자가 야심한 새벽 깊은 산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토대로 심장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
밤이 늦은 데다 산 옆길이라서 길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택시기사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정면 방향의 길만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사의 눈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절대 보일 수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형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쪽 길 앞에 뭔가 허연 물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숲으로부터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기사는 운전을 하다 말고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저게 귀신인가? 아니 근데 귀신이 저렇게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아니 그럼 짐승인가? 기사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가 그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건 짐승도 귀신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체의 여성이 청테이프로 눈과 입이 가려진 채 또 손발은 노끈으로 묶인 채로 온몸은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는 산속에서부터 도로로 힘겹게 끙끙대면서 기어나온 거였어요. 아, 사람이었구나. 기사는 급히 차를 세우고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벌벌벌 떨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얼른 트렁크에 있던 기사복 점퍼를 꺼내와서 덮어주고 몸을 감싸줬어요.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여자를 차에 태워서 기사는 급히 인근 경찰서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2006년 7월 새벽 3시 그렇게 경찰서를 박차고 들어간 택시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 아가씨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경찰서로 실려온 여성이 바로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여성이었어요. 산속에서 인적이 없어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도로로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 여성은 무사히 구조돼서 안전하게 경찰서까지 온 건데요. 그런데 대체 알바를 구하고 있던 이 여성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 여성의 상태를 본 경찰들도 깜짝 놀랍니다. 옷이라고는 겨우 그 택시기사가 덮어줬던 점퍼가 전부이고 덜덜 떨면서 울기만 하고 또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할 정도로 굉장한 쇼크 상태였어요. 이 여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 경찰들은 펜과 종이를 내밀어요.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여성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한 후에 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돈도 뺏겼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놈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우선 여성의 몸에 남아있는 DNA가 있진 않을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몸에서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주 악랄한 놈이라는 직감이 옵니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빨리 이놈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은 실적이 좋은 강력팀에게 맡겨집니다. 이 사건을 맡은 A 형사는 우선 피해 여성을 만나서 자세하게 진술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발생한 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만났을까? 자, 아까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남겼었다고 했는데 이 사이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뜻 구직 사이트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대화 나눠줄 분 구합니다. 애인 역할 대행할 분 구합니다. 이런 글이 많이 보였어요. 이 사이트는 바로 일명 애인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았고 접속자도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대요. 5시간을 만나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0대고 회사에 다니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점잖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통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상냥하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조건을 들어보니까 5시간에 30만 원. 힘도 많이 안 드는데 돈도 꽤 벌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일 것 같아서 피해자는 이 남자를 실제로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남자는 흰색 자동차를 끌고 나왔어요. 타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여자는 차에 탑니다. 여성이 차에 앉자마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여성에게 수표 3장을 먼저 건넵니다. 일당을 선불로 준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뭐 할까요? 드라이브 하실래요? 하면서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갑니다. 이렇게 가깝거나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교외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조곤조곤 대화도 하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남성의 태도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합니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마구 뺨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 폭력적인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맞고 있는 얼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겁에 질려 있는 여성에게 남자가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나 사람 3명이나 죽여서 묻어봤어. 지금 여기서 너 하나 묻는 거 일도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폭행과 협박이 계속됩니다. 여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산속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몹쓸 짓을 합니다. 그 후에는 여성을 윽박질러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합니다. 똑바로 말해, 카드 비밀번호. 이거 맞아?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싣고 약 5시간 동안이나 끌고 다닙니다. 트렁크 안에서 여성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니다가 차가 멈춥니다. 한동안 멈췄다가 남자가 내린 듯 정적이 흐르고 또다시 남자가 차에 탄 듯 움직이고 이걸 몇 차례 반복해요. 여성은 트렁크 안에서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에 몸서리치며 웅크린 채로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트렁크 문이 끽 열립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이 이제 여자를 놔주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몹쓸 짓을 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결국 정신을 잃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엄청난 고통과 추위에 여성이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앞이 캄캄해요. 아직 내가 트렁크 아닌가? 그런데 차라면 덜덜덜덜덜 하는 그 엔진 소리랑 떨림이 느껴져야 되는데 주변은 완벽한 정적, 고요했어요. 그러면 일단 차는 아니구나. 바닥을 보니까 흙과 돌이 느껴졌어요. 숲이구나. 그리고 범인은 같구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던 피해자는 살 수 있겠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온 힘과 의지를 다해서 무작정 빛이 나오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손발도 계속 묶여있는 상태라서 잘 걷지도 못했지만 여성은 죽을 힘을 다해 일단은 빛이 느껴지는 곳으로 기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피해자는 생존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악랄한 범인을 잡아야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피해자 여성은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에 같이 몇 시간 동안이나 타 있으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여성은 대신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어요. 승용차는 흰색이었고 대시보드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특징들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범인이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치밀한 놈은 공중전화로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가 건넸던 수표도 정교한 위조 수표였습니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에요. 철저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특정한 차종 중에 흰색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부터 그 교회까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들을 전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차가 너무 흔한 차였대요. 그게 막 수십 수백 대가 다녀버리니까 그 중에서 도저히 범인 차가 뭔지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한 수사. 이대로 과연 범인을 놓칠 것인가? 자, 그런데 범인이 피해자를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영등포의 한 마트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카드로 인출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안타깝게 인출기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안 찍혔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어요.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수사하던 A 형사는 이 차량 번호를 신속하게 조회해봅니다. 그런데 형사는 한동안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는 사람의 차 번호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해당 차 번호의 소유주로 나온 사람은 바로 A 형사의 절친한 후배 형사였어요.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A 형사는 설마 걔가 그럴 놈이 아닌데 하면서도 동료 형사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찍혔으니까요.
후배 형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얼마 전부터 내 번호를 누가 훔쳤는지 요즘에 내가 간 적도 없는 데서 과태료 딱지가 자꾸 날아와요. 자, 이 후배 형사의 말은 사실일까요? 범인이 하필이면 형사의 차 번호를 훔쳐서 쓰고 있었던 걸까요? 한편 피해자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주유소에 들러서 중간에 기름을 넣었었대요. 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유하고 나서 계산을 뭘로 했죠? 카드로 했어요? 현금으로 했어요? 피해자는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 형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 범죄를 저지른 놈이 바보같이 카드를 썼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흔적이 다 남으니까. 그래서 인근 은행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디선가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형사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마침 인근 은행 CCTV에 피해자가 말했던 인상착의의 남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게 확인돼요. 이 A 형사 진짜 대단하죠. 이번에는 얼굴까지 또렷이 찍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본 결과 3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 CCTV에 찍힌 얼굴을 피해자한테 보여줬더니 맞아요. 이 사람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얼굴을 떠올리진 못했지만 범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 번쩍 생각이 나면서 알아본 거예요. 범인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여기저기 회사와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가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전화번호는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어렵게 찾은 한 지인이 단서를 줍니다. 그 사람 차에 자동차 모양 방향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빙고. 찾았죠? 자, 경찰은 또 어렵게 추적한 그의 거주지 주소로 찾아갑니다. 집 앞에는 흰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대시보드 위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 좀 빼달라면서 그를 유인해서 드디어 체포를 합니다. 체포 당시에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자기 남친의 실체를 당연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귀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범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속옷, 테이프,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박이죠. 위조 차량 번호판도 있었고 훔친 번호판도 있었고 위조 수표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놈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포토샵으로 위조 수표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래요. 그 정신으로 정상적인 일을 좀 열심히 하지. 한심합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3명을 묻었다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거는 그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10명의 여성 신상이 적힌 수첩을 이 범인이 갖고 있었대요. 역시나 애인 대행 사이트에서 신상을 수집했던 건데 이 범인을 이때 잡지 못했다면 아마 그 수첩에 적힌 여성들도 똑같이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진짜로 우연히 형사의 번호를 훔친 거였어요. 괜히 애꿎은 그 형사만 의심을 받고 위반 딱지도 받았네요. 심지어 범인이 끌고 다니던 그 흰색 차도 훔친 거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거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재판 결과 범인은 특수강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몹쓸 짓하고 막 폭행하고 이랬던 건 왜 쏙 빠졌을까요? 사실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범인은 혐의를 모두 다 인정을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공소 취소가 돼버려요. 당시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런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의 사건은 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만 고통받고 범인한테만 유리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0년 뒤 2016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역할대행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하객, 조문객부터 시작해서 자녀, 임종대행까지 해주는 이 서비스 때문에 이게 사기에도 이용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기사도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에서도 이 애인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성 친구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인기몰이 중이고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어느 가격에 제공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년에 무려 70명,
70명의 여자들이랑 사귀고 관계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자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심장 쫄깃해지는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박인수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대학생 시절에 해병대 부사관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박인수한테 애인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다른 장교랑 홀랑 결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박인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를 만나러 가겠다고 막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박인수는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절대로 여자를 믿지 않는다. 여자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이제 다른 여자들을 마구 만나면서 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카사노바 짓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너네 대학 가면 연애 되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애를 정말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하게 되던가요?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좀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막 1년에 70명 만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대체 이 남자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외모를 보면 박인수는 키 176cm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갖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176 정도면 작지 않은 키죠? 그 당시에는 더 눈에 띄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패션 센스를 갖추고 있었고 머리도 이제 포마드 헤어라고 하죠. 상당히 멋을 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사실 외모는 뛰어나도 말을 좀 찐따처럼 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박인수는 화술도 뛰어나고 매너도 좋았던 거예요. 아주 스윗하게 여자들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또 제대할 때 군 장교 신분증을 반납을 안 했네? 이거를 갖고 다니고 또 이제 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내가 해군 현역 대위다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환심을 샀대요. 여자들의 어떤 그 제복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면서 또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다 보니까 신뢰해도 된다 이런 믿음을 준 거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박인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춤 실력을 빼놓을 수가 없었대요. 군 재직 당시에 이제 고급 댄스홀을 드나들면서 사교춤을 배워놨었는데 이 댄스 실력으로 여자들을 꼬신 거예요. 이 당시 댄스홀에서 춤추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특히 여대생들은 막 따로 춤 과외까지 받을 정도였고 그러다 춤 선생님이랑 막 사귀고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댄스홀이 아주 이 박인수가 활개를 치는 무대가 된 셈인 거죠. 1955년 당시 28살의 박인수는 다방에서 여성을 만나서 좀 분위기를 이렇게 잡은 후에 댄스장에 같이 가서 몸을 막 밀착시키는 사교 댄스 같은 걸 추면서 여자들의 마음을 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여관으로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카페에서 만나서 소개팅을 하고 클럽에 갔다가 모텔을 가는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고 막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갖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 해에만 70명 넘게 만나도록. 이때 박인수가 만난 여자들이 그럼 막 다 좀 문란하고 가볍고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히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명문대 대학생, 엘리트, 상류층 자제들이었대요. 꼬리가 너무 길면 밟히죠. 2명의 여성이 용기를 내서 박인수를 고소합니다. 응? 아까 7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딱 2명? 네.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여자는 순결, 뭐 정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하던 때라서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좀 망신스러워한 거예요. 피해자인데도. 그리고 또 박인수가 농락했던 여성들 중에 오빠가 경찰관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오빠가 여동생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박인수를 잡아들여서 조사를 하면서 박인수의 그동안의 행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가 되게 된 거죠. 박인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에 아니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사실 지금 들어도 놀라운 1년에 70명을 농락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판을 보러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몰립니다. 막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밖에서 대기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이걸 통제하기 위한 인력도 많이 배치가 됐고 그래서 재판을 연기하기까지 하고 아무튼간에 난리였어요. 이 박인수 사건은 그 당시 최고의 이슈였던 거예요.
결국 박인수는 얼굴을 가리고 재판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인수는 재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70명의 여성을 간음하고 농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까요? 일단은 많은 여성들이랑 관계를 갖고 사귄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내 잘못은 아니었다. 혼인빙자 간음은 절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여자들한테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자들이 다 제 발로 따라와서 몸을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댄스홀에서 춤춘 후에 여관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떤 불문율 같은 그런 상식이다.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여자랑 잘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결혼까지 약속을 하겠느냐. 이런 아주 맹랑한 진술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만난 여성들 중에 진짜 처녀는 미용사 이모양 딱 한 명뿐이다. 어차피 다들 처녀가 아니니까 이건 혼인빙자 간음도 아니다. 놀랍죠? 일단은 본인이 뭐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닌데 이 여성의 관계를 처음 가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판별을 할 것이며 설사 뭐 어떻게 판별이 된다고 해도 처녀면은 법의 보호를 받고 처녀가 아니면 법의 보호를 못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혀요. 그 당시의 시대상과 분위기에서는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였나 봐요. 판사의 태도도 그렇고 신문기사의 논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인수보다는 피해자 여성들을 비난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모자란 자식한테 놀아나도록 행실을 조신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또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도 나오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 명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런 식의 글이 신문에 공개적으로 실리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죠? 결국 권순영 판사가 들어온 1심 판결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요. 공문서 부정행사건에 대해서만 벌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 중간에 피해 여성들이 막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인이 없으니까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권순영 판사가 안 좋은 의미로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말을 합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 댄스홀 다니고 이런 여성은 문란한 여성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2심에는 김홍섭 판사가 들어오는데요. 재판 결과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박인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판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해요. 정조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이 박인수 사건은 사건의 핵심이 박인수의 만행이 아니라 여성의 정조 쪽으로 쏠렸던 그런 이슈예요. 이때 피해자 여성 중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기도 하고 해당 대학교는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로부터 학생 풍기 확립책을 마련하라라는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쭉 조사하면서 정조라는 게 과연 뭘까? 정조가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인데 좀 이제 뭐 19금, 뭐 29금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순결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기준이 뭘까? 사실 뭐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걸 텐데 사실 육체적 관계라고 하면 그 안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다 한들 그게 왜 중요한 개념인 걸까? 특히 왜 유독 여성에게만 그렇게 강요되는 개념인 걸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1971년 6월 30일 밤 11시 30분 그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급 호텔 충정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난데없이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온 호텔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호텔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무슨 일로 출동한 걸까요? 테러? 아니면 건물 어디가 무너진 걸까요? 그날 밤 과연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는 물론 스릴러 영화, 드라마, 그리고 책 스토리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오늘은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남 순천 출신의 21살 A씨는 8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여대에는 메이퀸이라는 걸 뽑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메이,
5월, 퀸, 여왕. 그래서 5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대학교 내에서 뽑는 미스 코리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모가 단정하고 품행이 바르며 아름다운 여학생을 뽑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메이퀸으로 뽑히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나 봅니다. 이게 이대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 메이퀸 선발 자격 규정이 꽤 까다로워요. 학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한데 활동적인 지도자 자격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체격 조건도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시선으로 보면 조금 웃기지만 키가 160cm 안팎이면서 균형 잡힌 체격미와 교양을 심사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A씨도 덕성여대 메이퀸으로 선발되면서 언론에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었을 테니까 주변에서 인기도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야무지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A씨. 1971년 6월 30일, 그날도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었던 날이었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정문을 나서는데 어떤 남자들이 차를 대고 A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당신의 친오빠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씨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그것이 그녀가 학교를 나선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A씨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A씨를 데리고 간 곳은 호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A씨는 사실 이 장소가 처음 온 곳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친오빠랑 친오빠의 친구랑 같이 왔었던 곳입니다. 이 A씨의 친오빠는 당시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에서 양품점을 하고 있었어요. 70년대 개점 당시에 이 코스모스 백화점은 아주 비싼 명동 땅에 떡하니 세워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 백화점 양품점에서 일하는 친오빠한테는 동업자가 있었는데요. 27살의 E씨였습니다. 이 E씨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좀 돈이 있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A씨의 친오빠는 자신의 동업자인 E씨한테 A씨, 자기 동생을 인사시켜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E씨가 A씨한테 첫눈에 반해요. 자기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대학교에서 메이퀸까지 할 정도니까 외모도 외모대로 정말 훌륭했을 거고, 또 1970년대 대학생이었던 여성이었으니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느낌도 물씬 났을 거란 말이죠.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이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가볍게 여러 여자를 만나봤던 경험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연애 감정을 느낀 여성은 A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A씨한테 홀딱 빠져버린 E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동업자인 A씨의 친오빠를 매개 삼아서 A씨랑 종종 얼굴을 보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게 셋이서 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단둘이 만난 적도 몇 번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A씨는 E씨를 그냥 자기 오빠 친구 그 정도? 자기 친오빠의 친구니까 E씨도 그냥 오빠 같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애가 달았어요. 자기 눈에는 너무 예쁘고 멋진 이 여자를 누가 채갈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거를 사랑이라고 봐야 할지 집착이라고 봐야 할지 애매한 선에서 A씨한테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댔었던 걸로 보여요. 막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쫓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글쎄 청혼을 사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뜸하나요? 요즘 같으면 프로포즈라고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꽤 일정 기간 동안 사귀면서 만나고 둘 다 결혼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이미 서로의 마음이 다 확인이 됐을 때 어찌 보면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씨는 이 단어 그대로 프로포즈가 이제 제안하다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생날것의 제안을 계속했던 겁니다. 서로 그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야 A야 오빠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주라 이랬던 거예요. 당연히 A씨는 계속 거절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는데도 E씨는 또 계속 프로포즈를 했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사람한테 적용시키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이러면 스토킹이죠. 하지만 이 씨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게도 A씨한테 약혼할 남자가 생기고 맙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 씨는 아직 약혼이잖아? 결혼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A씨한테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녀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막 이쪽 저쪽으로 연락을 계속 취해보지만 닿지를 않아요. 이 쓸데없는 끈기, 이 포기를 모르는 근성을 그냥 장사할 때만 썼어야 됐는데 한 여자에게 미친 듯이 빠져버린 이 씨가 결국 일을 내고 맙니다. 아까 학교에서 나오던 A 씨를 어떤 남자들이 차에 태워서 친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어딘가 데려갔다고 했었죠. 이 남자들은 이 씨가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 후배들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껄렁껄렁한 사람들이었어요. 폭력 전과가 있는. 이들은 이 씨로부터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A 씨를 이 씨한테 거의 반 납치해서 데려가는 심부름을 한 겁니다. 70년대니까 30만 원의 가치가 지금으로 치면은 공이 몇 개나 더 붙는 굉장히 큰 액수였다고 해요. 그렇게 A 씨는 친오빠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차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씨만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약혼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가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자기를 불러낸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A씨는 달가웠을 리가 없겠죠. 이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없겠냐고 A씨를 막 설득합니다.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불러서 설득하면 원래도 자기한테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약혼까지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오빠랑 결혼할게요. 이럴 줄 알았던 걸까요? 당연히 A씨는 또 거절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쉬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정말 범죄가 되는 건데 이 씨는 여기서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선을 훌쩍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까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던 그 후배들이 A씨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호텔 17층 객실로 끌고 갑니다. 이날 E씨는 이 호텔 객실 2개의 방을 예약했거든요. 하나는 자기랑 A씨가 있을 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배들을 대기시킬 방. 이 정도면 처음부터 범죄 계획을 짠 거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호텔방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온 A씨는 아마 화도 나지만 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A씨한테 E씨는 여기서 또 그놈의 청혼을 합니다. 이걸 3시간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해요. A씨가 듣고 싶어서 듣고 있었을까요? 여기 3시간이나 있었다는 건 못 나가게 강제로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E씨는 A씨한테 넌 절대로 오늘 여기서 못 빠져나가 라고 말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막 결혼해줘 이렇게 간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청혼일지 협박인지 모를 정도로 막 테이블도 걷어차고 하면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폭력으로까지 번져가는 모습인데요. 평소에 이 씨는 A 씨한테 수도 없이 청혼을 했지만 A 씨가 나는 결혼 상대로는 외교관이나 교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A 씨가 자기가 대학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상당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씨 본인 혼자서는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또 A 씨도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고백을 하면 도망가 버리고 또 고백하면 또 도망가고 이런 그녀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호텔로 데려갔다라고 나중에 진술을 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스토커들의 착각이죠. 너도 사실은 내가 좋잖아. 속으로는 날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거. 정말 그랬다면 다른 남자랑 약혼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때는 시대가 여성의 정조가 중요시되던 때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남자와의 잠자리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씨는 이런 걸 이용하려고 했대요. 실제로는 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어도 나랑 얘가 호텔방에 하룻밤 같이 있었다 라고 하면 에이 혼사길 막혔다.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긴 글렀다 하고 자기랑 어떻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강제적이긴 해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어도 라고 전제를 깔면서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 씨는 그 아무 일이 될 행동을 실제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A 씨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씨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너무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결혼하자 하니까 A 씨가 잠깐 오빠 나 물 좀 떠다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물 들어간 사이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일까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녀가 그날 밤 11시 30분 대연각 호텔 17층에서 추락사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직원들이 이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이에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신고를 받고 온 거였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냐면 이 씨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유일하게 그날 밤 그 방에 A 씨랑 단 둘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이에요. 경찰은 이 사건을 투신 자살로 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크게 반발해요. 아니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잘 지내던 아이가 왜 갑자기 자살을 하겠어요. 더구나 오늘 기말고사도 보고 왔고 약혼할 계획까지 잡혀 있는데. 검찰 측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A씨의 허벅지에 흉기에 찔린 상처 같은 게 발견이 됐고 목이 졸린 흔적까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뛰어내릴 동기도 석연치 않고요. 이 당시 신문에서는 정조를 유린당할 위기에 처하자 투신했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결국 이 씨는 살인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됩니다. 검찰 조사 3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데요. 호텔방으로 끌고 갔다가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후에 자기가 직접 이 쓰러진 A씨를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때 썼던 흉기는 잭나이프였는데 이것도 바깥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경찰이 초동 수사를 투신 자살로 결론 지었기 때문에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잭나이프를 찾지 못해요. 정확한 물증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피고 이 씨의 변호사 측과 검찰 측이 아주 치밀하게 각자의 논리를 세워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이 씨는 경찰에서 다 자백을 해놓고는 재판이 시작되니까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서 했던 자백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싹 다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그냥 좀 조용히 단둘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조금 무리해서 청혼을 한 건 맞지만 자기가 죽인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엇갈려요. 그날 밤 호텔 룸서비스를 갔었던 직원은 둘이서 전혀 싸운 분위기도 아니었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고 반면 바로 옆방에 투숙했던 투숙객은 밤 11시쯤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A씨의 몸에 남은 상처를 두고서도 의사들의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E씨 측 증인은 A씨의 목에 난 상처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생긴 골절에 의한 근육간 울혈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허벅지의 상처에 대해서는 떨어지면서 골반뼈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피부를 뚫고 나오며 생긴 상처다 라고 봤어요. 또 A씨가 E씨를 거부하고 반항했다면 침대 시트도 좀 어지럽혀져 있어야 되고 피도 여기저기 묻어 있어야 됐는데 경찰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실내가 깔끔한 상태였다는 것도 변호사가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E씨가 자백하기로는 이 피 묻은 흉기는 바깥으로 얼른 버려버렸다고 했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본인이 실내를 정돈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한편 검찰 측은 A씨의 속옷이 찢긴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속옷에 난 칼자국이랑 몸에 난 칼자국의 모양이 일치하고 생활 반응 검사 결과 A씨의 몸에 난 상처가 사망 전에 생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내세웁니다. 이 생활 반응 검사라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상처가 생긴 건지 죽은 후에 상처가 생긴 건지를 판가름하는 검사예요. A씨의 몸에 난 상처가 죽기 전에 난 상처라고 판명이 되면 A씨는 E씨에 의해서 고문 혹은 죽임을 당한 거고 그 이후에 난 상처라면 그냥 자기가 뛰어내려서 추락사한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자 반대 측에서는 또 의식이 있을 때는 다리부터 떨어지고 의식이 없으면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A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위에 상처나 출혈이 적은 걸로 봐서 자기 스스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계속 또 주장을 합니다. 양측 다 아주 칼을 갈고 자기 논리를 계속 주장해요. 재판부는 직접적인 물증도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인 부검 결과만 갖고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결국 선고 공판에서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이게 또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걸 또 파기환송 돌려보내요. 여기서 또 놀랍게도 다시 무죄를 내고 이거를 또 돌려보냅니다. 그제서야 무기징역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건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이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징역 10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여성이 메이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여기서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요. 그녀가 메이퀸이었든 아니든 젊고 아름다웠든 아니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은 살인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이 가장 주목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971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